저를 뒤에서. 응. 옮겨도 돼요. 응, 그냥 거대 컴퓨터야. 짱이지. 근데 이렇게 작게 나오나 있어. 가보자고. 유정아, 거의 다 풀어가지? 308호로 옮길래 아니면 여기 있어도 돼? 그치? 그럼 이거 설명하고 바로 갈 건데 설명을 해야 돼가지고. 책이구나. 갖고 가도 되긴 하는데 어차피 거기서 수업을 하긴 하지. 가자. 아니 308. 네. 맨날 뭐 하려고 그러면 펜슬이 없다. 자, 보세요. 일단은 이 작품은 고전 시가니까 갈래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쌤이 강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갈래는 가사예요. 가사 적을까? 가사. 가사는 이제 고전 시가 갈래 중에 조선 시대에 쓰였던 거고, 가장 큰 특징은 교술시가라는 거죠. 얘는 가사라는 갈래인데 이 가사는 조선 시대에 쓰였고. 교술시가라고 해서 운문과 산문의 어떤 중간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보통 한 행은 3, 4조, 세 글자, 네 글자라는 거예요. 4, 4조, 네 글자, 네 글자. 그리고 한 행은 4음보. 한마디로 한 행이 네 덩어리로 끊어서 읽히는데 글자 수가 3, 4, 4, 4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가사의 특징이고요. 또 많이 나오는 말 중에 연속해서 문장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해서 연속체다라고 해요. 연속체. 자, 근데 이 갈래 자체의 특징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작품은 유배문학이에요. 유배문학. 즉 정철이 유배를 가서 쓰게 된 작품이기 때문에 어떤 유배문학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그보다 더 중요한 특징이 바로 충심연주지사라는 갈래예요. 충심연주지사. 자, 이게 뭔가 봤더니 표면적으로는 남자와 여자 간의 사랑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인연을 깊이 들여다보면 신하가 임금에게 충성과 의리를 다하는 내용으로 포장되어 있다는 거야. 자, 봐봐. 외울 게 아니라 원리를 생각하면 돼요. 유배문학이죠. 근데 정철은 이제 한 조선 중기쯤 살았던 인물이거든요. 조선 중기부터 굉장히 심해지는 게 당파 싸움이잖아요. 근데 그때부터는 유배가 진짜 엄청난 잘못했다라기보다는 그냥 반대파가 이기면 내가 유배를 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진짜로 잘못이 있어서 유배를 가는 게 아니라 어쩌다 보니 유배를 가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심지어는 정철이 그 약간 당파의 우두머리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정치적 거물인 거야. 그러니까 반대파 입장에서는 정철을 굉장히 견제를 많이 하는 거죠. 근데 정철이 유배지에 가서 임금님 전 아직도 임금님을 그리워해요 라는 문장을 쓰면 정철 목이 썰린단 말이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써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살짝 우회해서 나타나는 게 바로 충심연주지사다라는 거죠. 대놓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뭔가 살짝 간접적으로 돌려서 이야기를 표현한다라는 거죠. 우회적. 아이고 벌써 또 끊어졌네. 그래서 약간 간접적이고 우회적으로 표현된다라는 점이 충심연주지사로 표현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잠깐만. 이거 조금만 충전할게. 자,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또 특히 송민국에서 중요한 특징은 두 사람의 화자가 등장해서 대화체로 이야기를 전개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 작품은 대화체로 두 명의 화자가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첫 번째 인물 감녀라고 해요. 그냥 우리 갑을병정에서 가장 먼저 나오기 때문에 그냥 이야기를 스타트하는 사람을 감녀라고 칭하고요. 두 번째 나오는 사람은 이 두 번째 나오기 때문에 을녀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실질적인 주인공은 을녀예요. 을녀. 이 사람이 주인공이고요. 그럼 감녀는 왜 나왔나 봤더니 얘는 보조적인 인물이에요. 보조적인 인물. 한마디로 MC야. 이야기의 전개에 영향을 주는 인물이지만 어쨌든 간에 중심 화자는 아니다라는 거죠. 을려는 주인공이기 때문에 얘가 주된 중심 화자라는 거예요. 중심 화자. 그래서 얘의 사연을 막 전달을 하고요. 감녀는 그거를 들어주면서 이야기를 좀 끌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대화체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시험에서 좀 집중적으로 나오는 포인트는 뭐겠어? 일단은 내신이기 때문에 어느 부분을 감녀가 이야기하고 어느 부분을 을려가 이야기하냐 이런 것들은 좀 가장 기본적으로 짚어줘야 될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 흐름에서 어디까지가 감녀의 대화, 어디까지가 을려의 대화 이건 계속 체크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시작을 해봅시다. 자, 영인이가 한 줄 읽으면 쌤이 한 줄 해석을 해줄게요. 자, 읽어볼게요. 자, 봐봐. 시작하는 사람이 감녀라고 했죠. 그럼 지금 이 부분의 시작은 감녀가 한 거예요. 그쵸? 저기 가는 저 값이 누구겠어? 을려겠죠. 왜냐면 두 사람이 등장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본득도 한저이고 라는 거는 쟤 내가 아는 사람 같은데? 하고 뭔가 길에서 마주친 거야. 자, 이어서요. 자, 보니까요. 감녀가 을려에게 뭐라고 하냐면 하늘 위에 백옥경은 백옥으로 만들어진 궁궐이에요. 백옥으로 만들어진 궁궐 정도 되려면 굉장히 귀한 사람이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 작품에서는 제가 표면적으로는 하늘나라의 백옥 궁전, 즉 신선 선녀가 사는 곳이에요. 선녀가 사는 곳. 근데 이 이면을 들여다보면 그 귀한 곳에 사는 거 누구다? 경복궁이다라는 거야.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경복궁을 어찌하이다라고 즉 임금이 살던 곳인 거죠. 이별했다라는 거는 결국 을려의 상황에 해당하겠죠. 을려는 지금 사랑하던 사람과 이별한 상태다라는 거예요. 자, 이어서요. 그쵸. 해가 다 저문 날에 자 뭐겠어. 지금 시간적 배경이 저녁이다라는 거예요. 시간적 배경이 저녁이다. 해가 다 저문 날에 누굴 보러 가는 거야? 라고 감녀가 물어본 거예요. 자, 여기까지 감녀의 대화였다라는 거야. 감녀가 야, 너 지금 저녁 무렵인데 어디가? 라고 말을 한 거죠. 자, 이어서 이제 그럼 누가 나올 차례야? 을려가 이제 대답을 할 차례예요. 그쵸? 어와 감탄사죠. 영탄법이에요. 어, 너구나. 그럼 너는 누구겠어? 감녀에게 지금 아는 체를 하는 거죠. 너구나 하고 아는 체를 했어요. 잠깐만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을려가 무슨 얘기할지 한번 봅시다. 너구나 내 사설, 즉 이야기란 뜻이에요. 내 이야기 좀 들어볼래? 라는 거죠. 시작됐어. 자, 이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내 얼굴이라는 거는 그 당시 약간 진짜 페이스 자체보다는 내 형체, 즉 내 몸 전부, 나란 사람 전체를 가리킨다라고 보면 되고요. 이 행동이 님, 괴암즉이라는 거는 괴다에서 나온 말인데 괴다는 사랑하다라는 뜻이죠. 즉, 님에게 사랑받음직 한강하는 이라는 건 내가 약간 자신이 없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과연 님 사랑을 받을 만 했나 싶었는데 이 말인 거야. 이해됐죠? 자신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과연 님에게 좀 괜찮은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말이야. 자, 이어서요. 근데 임금님은 어쩐지 나를 보고 너구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 너야 라고 여겨줬대요. 이전에. 그 다음요. 그쵸. 나도 님을 믿어서 군 뜻이 전혀 없었대. 그 다음. 그쵸. 이래라는 건 아양이에요. 아양과 교태를 어지러이 하였대요. 즉 내가 생각하는 이별의 이유인 거야. 내가 너무 아양과 교태를 떨었나? 라고 지금 약간 자신의 탓으로 자책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무 심했나? 즉 과유불급인데 내가 그걸 좀 못 지킨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거죠. 다음. 그쵸. 누가 임금이 나를 반기는 낯빛, 얼굴빛이 옛날과 어찌 다르신가 라고 생각을 했대요. 나를 좋아해 주다가 어느 날 변한 거지. 싸하게. 그 다음요. 그쵸. 누워서도 생각하고 일어나 앉아서도 해다도 생각하다라는 거죠. 누워서 생각하고 일어나 앉아서 생각하니 즉 대꾸법이죠. 앞뒤로 비슷한 구절이 지금 이어지고 있고 결국에는 누워서 생각하고 앉아서도 생각하고 나는 계속 생각했대. 약간 임금이 왜 그랬지? 왜 그랬지? 왜 나한테 그러는 거지? 라고 생각을 계속 했나 봐요. 자, 이어서요. 그쵸. 근데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내 몸이 지은 죄가 뇌, 살이죠. 산 같이 쌓였대요. 지급법이죠. 내가 생각하는 나의 죄가 산처럼 쌓일 때 지규법을 통해서 자신의 탓을 하고 있는 거죠. 이어서요. 그쵸. 하늘을 원망하겠느냐, 사람을 허물 탓하겠느냐 서리법이죠. 즉 내가 탓할 수 있는 게 없어. 다 내 잘못 같다는 거야. 하늘을 원망할 수도 없고 사람을 탓할 수도 없다. 즉 이것도 대꾸법이겠죠. 하늘을 원망하겠느냐, 사람을 탓하겠느냐. 이어서 그쵸. 서러워서 풀어서 생각하니 이게 다 조물주, 즉 운명인 거죠. 운명의 탓인 것 같다라는 거야. 화자는 운명론적인 가치관도 가지고 있죠. 나와 님이 헤어진 건 결국은 운명적인 일이지 않았을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라고 여기까지 을려가 이야기를 했어요. 너 어디가? 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말을 많이 했어. 그랬더니 감녀가 뭐라고 해? 그런 생각 마. 라고 뭐 해주는 거야? 위로를 해줬어요. 그런 생각 마. 라고. 근데 바로 을려가 아니야. 내가 맺힌 게 있어. 라고 대화를 또 토스했죠. 자, 여기서부터 다시 을려요. 아니야. 내가 맺힌 일이 있어. 자, 님을 모시고 있어서 님의 일을 내가 잘 알아. 그쵸? 과거에 내가 님을 모셔봤기 때문에 님의 하루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알죠? 근데 물 같은 얼굴, 즉 직유법을 쓰고 있는데요. 얘를 풀이하자면 연약한 얼굴이 편하실 적이 얼마나 되냐라는 거야. 즉 님이 매일매일 고생하고 있다라는 걸 난 알고 있다는 거죠. 자, 봄춤자의 찰원자죠. 봄의 추위와 고열, 즉 고열, 뜨거운 열이 있을 땐 여름의 더위를 말하는 거죠. 봄과 여름은 어찌 지내시며, 즉 님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봄에는 잘 지내는지 여름에는 잘 지내는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추일은 가을 추자죠. 가을과 동천은 겨울 하늘인데 하늘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죠. 가을과 겨울은 누가 모셨을까라고 계속 걱정하고 있는 거죠. 임금님의 지금 사계절을 화자는 걱정을 하고 있어요. 왜냐, 내가 임금님을 모셔봤더니 임금님이 봄에도 바쁘고 여름에도 바쁘고 가을에도 바쁘고 겨울에도 바쁜 거야. 그러니까 누가 잘 모시고 있나? 라고 걱정을 하는 거죠. 자, 이어서 볼게요. 죽조반 조성매, 매와 같이 세시는 거. 죽조반은요, 임금이 아침 먹기 전에 먹는 에피타이저예요. 한마디로. 그 에피타이저와 조석은 아침조, 저녁석이에요. 아침과 저녁에 이 매가 산이 아니에요. 임금이 먹는 밥을 따로 매라고 했었어요. 밥을 옛날과 같이 잘 드시는가? 걱정하는 거죠, 여전히. 밥은 잘 드시는지 이런 거예요. 기나긴 밤은 잠은 또 어찌 자시는고 잠자리도 지금 걱정하는 거죠. 계절도 걱정, 밥 먹는 것도 걱정, 자는 것도 걱정, 우리 애기죠. 자, 님다이, 자, 님 쪽이란 뜻이에요. 님 쪽의 소식을 아무에게라도 알자 하니, 즉, 님 소식을 듣고 싶어서 누구라도 막 붙잡고 싶었다는 거죠. 근데 오늘도 거의로다. 시간 다 지났어. 내일은 사람이 올까? 어떤 사람? 님 소식을 전해줄 사람이겠죠. 왜냐하면 오늘도 소식이 안 왔대잖아. 그럼 내일이면 님 소식을 전해줄 사람이 올까? 라고 그리워하고 있는 거죠. 그리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내 마음이 둘 데 없다. 어디로 가야 할까라고 방황을 하는 거죠. 그래서 화자가 오늘도 소식도 안 오고 어딜 가야 되지? 하면서 잡거니 밀거니 높은 산에 올라갔어요. 산에 왜 갔다? 방황하면서 님 소식이 안 오니까 님이 그리워서 간 곳이죠. 그쵸? 자, 님을 그리워하다가 얘는 산에 올라갔대요. 어떤 마음으로? 방황하는 마음으로. 그쵸? 근데 자, 산에 올라갔어. 높은 산에 올라가면 얘가 뭐 했을까? 얘 지금 누가 보고 싶어? 임금이 보고 싶지. 그러면 약간 이렇게 손을 이마에다 올리고 어디쯤이 한양이지? 이런 짓 하지 않을까요? 그쵸? 근데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는데 왜 안 보이나 봤더니 구름도 가득하고 안개가 가득해서 아예 안 보이는 거야. 구름은 물론이거니와 안개 때문에 아예 앞이 안 보여요. 즉 이런 것들은 내가 님 쪽을 보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방해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구름과 안개가 없다고 진짜 한양이 보일까요? 먼 유배지에서?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이 방해물은 진짜로 나를 방해한다라기보다는 나와 님 사이의 방해물, 그 당시에 뭐였을까요? 간신이었겠죠. 그래서 간신에 비유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예요. 얘는 아마 간신을 비유한 말일 거다라고 보는 거죠. 자, 산천이 어두우니 일월, 하늘에 떠있는 해와 달인데요. 정철시에서 하늘에 떠있는 반짝반짝은 다 뭐다? 임금님이에요. 왜냐? 하늘에 떠있는 원의 논리 빛나는 존재잖아요. 임금님이에요. 자, 산천이 어두우니 임금님을 어찌 보며 지척, 가까운 곳이라는 뜻이에요. 가까운 곳을 모르거든 천리, 즉 어디겠어? 임금님이 계신 곳이겠죠. 임금이 계신 곳이 보이겠냐? 서리법이죠. 하나도 안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고 싶은 마음에 산에도 올라갔지만 보이는 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차라리 물가에 가서 백길이라도 볼까 하고 갔다는 거야. 자, 이제는 산에서 물가로 왔죠. 공간의 이동이 드러나죠. 산에서 내려와서 이제는 걸어서 물가까지 간 거야. 화자의 공간의 이동이 드러나고 있죠. 자, 화자는요, 이번에는 물가로 왔어요. 뭘 봐? 백길을 본대. 백길을 왜 볼까? 누구한테 가고 싶어서? 임금한테 가고 싶어서. 근데 배가 뜨나 하고 봤더니 뭐가 가득해? 바람이 졸라 불고 물결이 막 치는 거야. 배가 뜰 수 있어? 없어? 없어. 역시 임과 나 사이를 방해하자. 근데 여러분 실제로 얘가 배가 뜬다고 해서 배 타고 바로 임금한테 갈 수 있어? 없어? 그건 아니죠. 그럼 이것도 진짜 방해물은 아니고 뭐다? 간신의 비유일 거다라고 볼 수 있겠죠. 바람이야 물결은 어떻게 된 일인가? 즉 배가 뜰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심지어
배도 못 드는데 뱃사공도 없고 빈배만 걸려 있는 거야. 자, 내가 지금 물가에 왔는데 나는 왜 물가에 왔어요? 임금님도 보고 싶고 그리우니까 그립고 쓸쓸한 마음 때문에 방황하다가 물가까지 온 거죠. 근데 물가에 왔더니 빈배만 있는 거야. 빈배의 짝꿍은 누구예요? 원래 배는 누가 짝꿍? 사공이죠. 근데 사공과 배는 같이 있어? 같이 안 있어? 같이 안 있어. 즉 나도 짝꿍이 있어 없어? 원래는 있었어 님. 근데 지금은 같이 있어 안 있어? 안 있어. 즉 빈배와 화자의 처지는 동일해요 동일하지 않아요? 동일해요. 즉 이들은 동병상련의 처지를 가졌죠. 이들은 동병상련의 처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쵸? 근데 화자는 안 그래도 쓸쓸했는데 빈배를 보니까 마음이 어떨까? 더 허전하고 느끼는 거야. 즉 빈배는 화자의 마음에 영향을 주는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안 그래도 쓸쓸한데 뭔가 짝이 없는 애가 혼자 있는 거야. 그걸 보니까 마음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화자의 처지와 동일한 객관적 상관물이 등장했어요. 강천에 혼자 서서 지는 해를 굽어보니 자 지금 시간적 배경은 언제? 해가 지고 있어. 그치? 저녁 무렵이야. 근데 이 저녁도 약간 노을이 지면 어때? 쓸쓸하죠. 이러한 저녁 역시 쓸쓸한 분위기를 환기하는 효과가 있죠. 님 쪽의 소식은 더욱 아득하다라는 거죠. 저녁 무렵에 여기저기 방황하면서 왔는데 님 소식은 보일 기미가 없어. 모청, 자 초가집 처마예요. 초가집 처마 찬 자리에 밤중에 돌아왔대. 자 이제 시간이 더 흘러서 저녁에서 밤으로 경과됐죠. 시간의 경과가 드러나고 있어요. 더 깊은 밤이 될 거야. 밤이 되니까 더 추워지겠죠. 그쵸? 반벽청등은 누굴 위하여 밝았는 거죠? 반벽청등은 벽 가운데 달려있는 청사초롱이에요. 근데 나의 처지는 어때 지금? 화자의 처지는 어때요? 외롭고 쓸쓸하죠. 뭔가 빛나고 있고 반짝반짝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지금 벽 가운데 있는 청등은 굉장히 반짝반짝거리는 거야. 화자의 처지와 대조되는 소재가 나타났죠. 쟤는 반짝반짝거리는데 나는 뭔가 쓸쓸해. 즉 반벽청등은 화자의 처지와 대조돼서 화자를 더 자극하는 객관적 상관물로 기능한다라는 거죠. 근데 빈배는 약간 나의 처지와 동일한 건데 이 반벽청증은 나의 처지와 반대돼서 오히려 나를 자극하는 거죠. 심지어 이 청등은 보통 청사초롱이라고 해서 결혼할 때 썼다라고 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지금 동네에서 결혼하는데 나는 이별한 거지. 얼마나 쓸쓸하겠어? 자, 오늘 하루 화자는 산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물가를 헤매며 헤매며요. 방황을 한 거야. 그래서 힘이 너무 빠져가지고 잠깐 역진하다가 기운이 쇠하다라는 거야. 힘이 쇠하여 풋잠에 잠깐 들었다라는 거야. 그랬더니 정성이 지극했는지 꿈에서 님을 만났대요. 자, 화자의 소망은 뭐였어? 그치, 님을 만나는 거였잖아. 화자의 소망이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 이루어졌어. 화자의 소망이 실현됐죠. 꿈에서 님을 만난 거야. 옷 같은 얼굴이 근데 반이 넘게 늙었구나라고 생각했대. 얼마나 고생했으면이라고 임금의 얼굴을 직유법으로 표현해서 늙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먹은 말씀을 실컷 살짝 아뢰려 하니 눈물이 달아 연달아라는 뜻이에요. 연달아 나서 말씀을 어이하며 정을 못다 전하고 목이 막 메었다는 거야. 근데 갑자기 방정 맞은 개성은 닭 울음소리예요. 닭 울음소리가 내 잠을 막 깨웠다는 거야. 자, 나는 지금 꿈에서 누굴 만났어? 임금을 만나서 좋아 안 좋아? 너무 좋아하는데 누구 때문에 깼어? 닭 때문에. 그럼 나는 이 닭이 짜증나 안 짜증나? 짜증나요. 즉 이 닭은 나를 방해하는 것이죠. 근데 봐봐.
꿈에서는 님을 진짜로 만났어? 아니면 비유적으로 만났어? 꿈에서 님은 진짜 만났어? 아니면 비유적으로 만났어? 진짜로 만났죠. 즉, 진짜로 만났는데 이 닭 울음소리 때문에 깬 거야. 그럼 얘는 간신의 비유라고 보지 않고 그냥 진짜 레알 방해물이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잠이 깨버렸다라는 거야. 자, 이어서 어와 감탄사죠. 헛된 위로구나. 이 님이 어디로 갔냐라고 하자는 지금 허망함을 느끼고 있는 거죠. 꿈에서 깼더니 이 꿈이 가짜였다는 거야. 자, 그래서 잠결에 일어나 앉아서 창을 열고 바라봤더니 뭐가 보여? 어여쁜 그림자 하나가 날 쫓아다녀. 자, 이 어여쁜은 우리 중세국어에서 가엾은이라는 뜻이겠죠. 가엾은. 즉, 가엾은 그림자 하나만 날 쫓아다녀. 누구 그림자일까? 나를 쫓아다니는 그림자니까? 인 그림자가 나 쫓아다니면 존나 무섭지 않아? 인은 없는데 인 그림자 보면 정말 호러라는 거야. 즉, 가엾은 그림자 이꼴 화자의 그림자라는 거죠. 즉, 화자의 그림자만이 화자를 쫓고 있다. 지금 완벽히 완전히 혼자 있다라는 거를 강조하는 거죠. 화자는 완전 혼자 있는 거야. 그래서 슬프니까 차라리 죽어서 내가 나골이나 돼야겠다라고 하는 거야. 화자는 죽어서 자기가 다시 태어나면은 떨어지는 달빛이 되고 싶대요. 즉 우리가 죽어서 내가 되는 것, 분신이라고 하죠. 화자는 분신이 되고 싶은데 그게 하필 달이야. 왜 그런 거 같더니 님 계신 창 안을 비춰주고 싶어서 그렇대. 와, 얘는 죽어서까지도 뭐 하는 거야? 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멀리서 달빛 좀 떨어진다고 임금이 얘는 정철이구나 알아요 몰라요? 임금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없어? 없죠. 즉 소극적인 사랑이다라는 거죠. 굉장히 소극적이죠. 자 여기까지 은려가 말해서 말 졸라 많죠? 자 그랬더니 마지막에 감료가 뭐라고 하냐면 조언을 하는 거예요. 야 은려야 각시님 은려겠죠. 야 은려야 너 죽을 거면 그래 뭐 달도 나쁘지 않은데 구준비가 되는 게 낫지 않겠어? 라고 권유를 하는 거야. 자, 어차피 죽어서 된다는 점에서는 얘도 분신이죠. 근데 구준비는 임금 가까이에 내릴 수 있죠. 하늘에서 떨어지니까. 그쵸? 그럼 얘는 임금에게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라는 거야. 구준비가. 임금에게 더 가까이 가서 옥도 적실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임금에게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적극적인 사랑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강녀는 좀 더 적극적으로 임금에게 표현하는 걸 지금 권유하고 있는 거죠. 자, 한편으로 이러한 낙월은 눈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시각적인 심상을 통해서 지금 화자의 사랑이 드러나는 거죠. 자, 비는요. 적신다라는 점에서 촉각적이다라고 촉각적인 심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어쨌든 나골이든 구준비든 화자가 죽어서 되는 거잖아요. 즉 화자는 지금 죽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 보이니까 이런 선택을 하는 거죠. 따라서 이 나골과 구준비에 대한 설명이 나올 때 화자는 현 상황을 비극적으로 초월하려 한다. 이런 말이 나와요. 적어볼까요? 자, 화자는 현 상황을 비극적인 초월로 극복하려고 한다. 왜냐하면 살아서는 못 만날 것 같으니까 죽어서라도 내가 임금과 다시 만나려면 이렇게 될 방법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을려에게 강녀가 조언을 하면서 이야기를 끝내고 있죠. 됐나요? 자, 돌아와서 화자의 역할 좀 정리해볼게요. 감녀는 분명 보조적 인물이라고 했는데 아이러니하게 이야기의 시작과 끝을 담당하고 있어요. 나름 중요하죠. 주구장창 말하는 건 을려인데 이야기의 시작과 끝을 딱 감녀가 장식을 하면서 뭔가 서사적으로 긴장감을 준다라는 말을 써요. 무슨 말이냐면 문학에서는 변화가 만들어지면 긴장감이 조성된다라고 해요. 즉 그냥 주구장창 을려가 말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감녀가 이야기를 하면서 끝맺음을 하니까 뭔가 변화가 만들어지고
그 변화가 긴장감을 조성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감녀의 역할은 생각보다 중요하다라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대화체라는 점, 누가 어디까지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이 이야기 속에서 각자 어떤 걸 지금 드러내고 있는지를 좀 잘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 상황물도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동일한 처지, 하나는 반대 처지니까 되게 중요하고 마지막에도 화자의 분신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굉장히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잘 정리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성민곡은 여러모로 의의가 있는 작품이니까 정리를 꼭꼭 열심히 해봅시다. 네, 됐나요? 필기 못한 부분 있어요? 괜찮아요? 네. 혜연이 왜 졸려? 졸려? 오늘요? 이거 다 끝내고 어제도 다 끝내고 가야 되지 않을까? 오늘요? 오늘 하면 근데 화요일부터 시험 아니야? 저 오늘이 약간 국어 공부하는 마지막 날 아니야? 마지막 아니야? 내일도 할 수 있나? 응. 응? 아직 없음? 아니 저 했는데 했는데 까먹었어. 아 진짜요? 저 되게 잘 까먹어. 아 정말? 저도 소름 끼치는데요? 그래도 일단 그 유인물 끝내고 교재에서 네. 제 생각에는 이거 자체가 웹툰 심리보다는 얘는 시험범이고 얘에 걸려서 문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미매 침묵이 시험범에 들어간 이유가 남신의 주의 연기 지문이야. 1920년대 시기라고 알려졌고 그리고 눈은 1960년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남신의 주에 얽혀 있는 것들이 아니라 그냥 새롭게 들어가 있는 시험범위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에 대해서 참 당연히 물어볼 수 있긴 하죠. 엄청 딥하게 들어가진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엄청 가능성이 있다. 왜냐면 이게 남신우주의 연계 지문이면 스포인데 남신우주의 연계 지문은 사실 아니에요. 요거. 응. 별로 많이 없어. 네, 완전 단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안 돼요? 왜요? 아니요. 거꾸로 교재 조금 더. 그 답변 끝에 얘기하세요. 교수님한테. 이거 답변 준비해 말씀드려. 쌤이 두 분이 여기 다시 세움이 없다는 뜻을 말씀드렸거든. 그거 아니야.